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초전도체 LK99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LK99의 검증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진짜냐 아니냐 지금 매일 뉴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또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특허입니다.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소속 이석배, 김지훈, 그리고 고려대 소속 권영원 교수가 LK99를 발견했고 이 물질이 초전도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논문이 이제 공개가 되었죠. 이 논문에서 나오는 초전도체가 과연 뭐냐? 엄밀히는 이 발견했다는 물질은 상온 상압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이해를 하면요. 전기 저항이 0이고 마이스너 효과를 가진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전기를 보내는 그 송전을 말할 때 이 전선을 타고 가다 보면 저항이 발생하죠. 전기 저항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100을 보내면 100이 다 도달하지 못하는 저항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초전도 물질을 이용하면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기 100이 다 100으로 송전이 될 수 있겠죠. 마이스너 효과는 어떤 자기장을 가했을 때 이걸 밀어내는 효과를 말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 LK99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냐? 기본적으로 LK99는 상온, 상압에서도 초전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중요하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LK99가 정말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면은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컨대 이동수단에서의 혁신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부상 열차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온도와 기압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음으로써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혁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양자 컴퓨터와 같이 저항 때문에 많은 발열을 일으키는 컴퓨터가 발열 없이 우리가 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송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고효율 송전이 이루어짐으로써 LK99로 인해서 인류 문명 단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다 라는 주장마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LK99를 둘러싼 특허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LK99 특허 출원인에 고려대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 지금 LK99 관련 특허를 키프리스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총 4개가 나옵니다. 이제 언론에서 흔히 공개 특허 3개, 등록 특허 하나라고 말하는 게 이 4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부 출원인은 주식회사 퀀텀 에너지 연구소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없죠. 여기서 3가지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가 발명자, 하나가 출원인, 하나가 특허권자입니다. 이 3가지 개념을 먼저 아셔야 좀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발명자는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발명을 한 사람 그 자체죠. 발명자는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만 가능합니다. 출원인은 이 발명자거나 혹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사람입니다. 출원인은 자연인도 가능하고요. 즉 사람도 가능하고요. 법인도 가능합니다. 출원인은 결국 나중에 특허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비 특허권자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허권자는요. 말 그대로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법인도 가능하고요. 자연인도 가능합니다. 자, LK99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이 권영환 교수죠. 권영환 교수는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교 소속입니다. 그리고 과거 리서치 결과들을 보면은 권영환 교수는 고려대학교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초전도체 관련 연구를 했던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LK99 논문을 보면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LK99 논문 연구를 했다는 게 논문 안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누가 특허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이 있는데요. 자, 꽤 최근에 입법된 법률입니다. 2022년 12월에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면은 이런 경우 누가 권리를 소유하는지, 특허권을 소유하는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은 그 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LK99 관련 특허권을 소유하게끔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가 이 연구개발 수행에 관여를 했는데 왜 고려대학교는 출원에 빠져 있냐? 이게 지금 이 이슈의 핵심입니다. 산학협력법 혹은 발명진흥법에 따르면은 어떤 대학이나 회사 소속 직원 혹은 교수 연구원이 어떤 발명을 했을 때 그 대학이나 회사가 그 발명의 성과물을 승계해서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직무 발명인데요. 이 직무 발명이 회사나 대학이 이 발명의 소유물을 언제나 승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발명을 한 직원 혹은 교수가 대학이나 회사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그 대학이나 회사가 우리가 이걸 가져가겠다, 승계하겠다라는 거를 일정한 기간 내에 통보를 하면 이제 그렇게 대학이나 회사가 이 특허권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관련된 사건, 소송 사건을 하나 이제 관여한 적이 있는데요. 회사였고요. 이제 그 회사 소속 연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어떤 발명을 했어요. 직원 입장에선 발명을 하니까 회사 규정에 따라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저 이런 거 발명했어요. 회사에서 승계하려면 승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상을 해주세요. 보고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누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 직원에게. 그렇게 그냥 10년 정도 흘렀고요. 그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해가지고 이 특허권이 내 거예요 라는 소송을 했고요. 직원이 이겼습니다. 제가 이 사건 할 때 관여할 때 법에서는 회사가 직원한테 신고를 받았을 때 4개월 내에 서면으로 어떤 의사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승계하지 않은 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특허권은 직원이 소유하는 걸로 결론이 난 사례에 제가 관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떨까요? 가능성은 전 두 가지로 예측이 되는데요. 권영환 교수와 고려대 사이에 그런 신고와 이런 프로세스가 이미 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려대학교가 여기에 출원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의 권리를 출원인으로서 나중에 특허권자로서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담당했던 그런 사례와 같이 권영환 교수는 어떠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신고하고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가 아무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고려대학교는 여기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흐름과 뉴스를 봤을 때는 권영환 교수가 직무 발명으로서 고려대에 어떤 신고를 했고 고려대가 그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우리 키프리스 들어가서 공개 특허 중에 이제 2개를 보시면은 정보 제출서라는 게 제출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정보 제출서는 키프리스 안에서 우리가 눌러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권영환 교수가 이 출원인이 왜 퀀텀 에너지 연구소만 있냐라는 주장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정보 제출서를 냈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게 지금 좀 분쟁이 격화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출원인 설명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출원인이 누구냐? 발명자 혹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출원인이다. 이게 기본 컨셉인데요. 이 정보 제출서 안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은 권영환 교수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발명자로서 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다가 그 권리를 승계해준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출원인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식의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얘기가 복잡해지죠. 이게 지금 이렇게 끝까지 분쟁으로 가다 보면 특허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학교 이슈까지 들어와 버리면요. 고려대학교도 여기 어떤 청구를 하게 되고 권영환 교수도 지금 여기 출원인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마치 PPT 사태 같이 이 중요한 특허를 앞두고 할복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를 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좀 만나서 협의를 잘 해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중요한 특허를 놓쳐가지고 이게 기술 유출에 한 요인이 될까봐 이게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논문과 특허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규성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특허법에 따르면 논문을 발표한 후에 1년 내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1년 넘어버리면 못합니다. 왜냐? 신규성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1년이란 기간이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 출원할 때까지의 기간을 나라마다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게 까딱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논문 발표를 너무 일찍 해버리면 어떤 나라에선 특허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LK99 같은 경우는 논문 발표 전에 특허 출원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이슈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거는, 특히 연구자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이라는 이 2개에 있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특허를 먼저 출원하시고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전문가로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LK99를 전 세계에서 독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개별 국가에서 다 일일이 권리화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세계 한 번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이 권리화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권리화가 늦어가지고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는 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있고 이런 걸 막기 위한 국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권리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LK99는 PCT 출원이라는 걸 이미 해놓았습니다. PCT 출원은 뭐냐면은 이 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출원입니다. 일단 조약 가입국들 간에 있어서는 출원을 한 효과가 생깁니다. 자,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LK99 막 재현하고 있는데
혹시 누가 먼저 재현하면은 그거 그 외국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이 권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거든요.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최소한 PCT, 우리 조약 가입국 내에서는 먼저 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누가 먼저 재현을 했다고 이게 권리가 어디한테 유출되고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낮다고 보여지고요. 단 PCT 출원을 했지만 특허 등록 자체는 다 개별국 진입을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개별국 진입을 할 때 전부 다 하나씩 권리화를 해야 되는 거는 또 중요한 과제로 남을 거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는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특허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LK99가 자연법칙에 위배됨이 분명하다면은 나중에 특허 무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럼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연구기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뭐 무한동력, 연구기관 이런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무한히 동력이 발생하고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에너지 투입 없이 계속 돌아가는 기관이 있을 수 있겠나요? 이거는 물리법칙의 위배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건 계속 특허 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례에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계속 동력을 발생시키면서 무한히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허 신청도 역시나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법칙의 위배됨이 분명하죠. 지금 LK99는 초전도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물질로 지금 보이는 거고 이 물질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이 된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자연법칙의 위배됨이 분명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법칙 자체에 위배된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이 성질을 띠고 있냐 없냐의 문제지 자연법칙상 절대 불가능한 어떤 무엇인가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법칙 위배돼서 뭐 무효다, 거절된다 이 얘기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논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거의 하루하루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뭐 지목되는 추정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이든 뭐 일반 신문이든 지금 관련 주가 얘기가 넘쳐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의 그 검증 진행 과정 중에 여러 얘기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8월 8일에는 메릴랜드 응집물리센터라고 하죠. 뭐 게임 오버, 게임 이즈 오버라고 하면서 이 K99는 추전도체가 아니라는 말을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요. 바로 이어가지고는 그렇다고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가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요. 각종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추전도체인지 아닌지, 뭐 부도체다, 반도체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뭐 어떤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하는 건 사실인데 정확히 모르겠다. 막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고 나름대로 본 걸로는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나 어떤 검증 값을 제시해가지고서 그걸 설명한 곳은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과학의 플랫폼의 우수성은 반증 가능성에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놓고 우리가 그걸 뭐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과학, 현대문명까지 오기에는 지금 많은 패러다임 전환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환에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조롱과 조소를 하기도 하고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많은 발명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재 LK99는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대학에서 분석과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응원하면서 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이게 국내에서 국내 연구진이 중요한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켜보시면서 또 이 이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특허 법적이든 혹은 다른 어떤 법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